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국어공부 학습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하게 될 멘토 강수훈입니다. 이 앞으로 진행될 발표에 대한 수기 그리고 PPT 자료는 모두 메디친 사이트에 나와 있으니까요. 불필요하게 너무 필기를 하려 하지 마시고 발표에 집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진행될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혹시 저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저도 여러분에 대해 모르고 있는데 여러분 또한 저에 대해 모르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신뢰성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뢰성 유발을 위해서 첫 번째로 저에 대해서 발표자의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 소개를 진행했으니 이제 신뢰성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국어공부 학습법을 알려주기 전에 공부하기에 앞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음가짐도 됐고 다 됐으니까 공부하는 법을 배우면 되니까 그 다음은 문학, 비문학, 화작, 문법으로 나눠서 국어공부 학습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부 학습법도 배웠고 공부하기에 앞선 마음도 있고 근데 이 학습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를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공부 계획,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짜는지에 대해서 과목별 그리고 월간, 일간, 주간, 시기별로 나눠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부 계획을 짜는 법도 알겠어. 근데 그 다음은 내가 근데 이 시기에 무슨 공부를 해야 될까? 라는 의문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기별 공부 방법을 그 다음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공부 방법도 배웠고 계획도 짜고 오케이 나 이 시기에 이 공부해야겠다 다 잡혀 있어. 근데 구체적으로 조금 더 지식을 배우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EBS 연계 활용, 그 다음 실무 활용, 약점 파트 더불어서 체화하는 방법까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된 것 같은데 아직 하나 부족한 게 있으면 바로 멘탈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는 수험생이지만 그 전에 있어서 멘탈적으로 약할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멘탈 영역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발표가 끝나고 나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조언이나 그리고 제가 들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네, 접니다. 다른 사람 같지만 접니다.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저는 일반고인 수원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현역때 16학번으로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를 입학했고 그리고 2학년까지 마치고 군대까지 갔다 와서 약 8개월간의 공부를 끝에 영남대학교 의예과에 입학하여서 신소재공학부 자퇴, 의예과 재학인 상태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항상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을 겁니다. 아니 근데 고려대 정도면 좋은데 어쩌다가 갑자기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건가요?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이유는 딱 하나, 꿈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 꿈은 의사였습니다. 근데 당시 고등학교 때는 저의 학업 능력 부족과 더불어 태만이라는 이유 때문에 도전을 더 하지 않았고 공부도 더 하지 않아서 포기했었는데 군대를 갔다 온 후 생각이 많아지고 깊어져서 그 이후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서 딱 한 번만 공부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수능을 공부해서 영남대학교 의예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내용은 아니 그래 오케이 너 똑똑한 거 알겠어. 근데 너가 나한테 국어를 알려줄 수 있는 수준이 돼? 너 공부 못했다며 처음에 라고 궁금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국어 능력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4+4는 8이라는 글자가 혹시 보이시나요?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4등급 플러스 4년 휴식 8개월 의대 합격. 제 현역 때 국어 성적은 4등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국어 과외 같은 어떠한 국어 공부를 하지 않고 아예 4년간 휴식을 했고 단 8개월 만에 의대를 합격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나름 국어에 대해서 자부심도 생기고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 수능은 그리고 국어를 높은 1등급으로 100분이 99라는 높은 1등급으로 성적을 받았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들께 국어에 대해서 잘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국어 공부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간 투자입니다. 아니 국어 같은 경우는 언어 과목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보다 높은 집중력을 요구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꾸준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될 것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약 3시간 이상씩 투자했고 상황이 될 때는 무조건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수능 시험 시간표에 맞춰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방향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가든 등산을 하든 무엇을 하든 방향성을 잡고 시작해야 길을 잘 갈 수 있고 맞는 경로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꼭 내가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겠다, 며칠 안에 어떤 등급을 받아야겠다 라는 식의 방향성을 정해놓고 시작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큰 계획입니다. 큰 계획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한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할 때 큰 계획을 세워놓고 시작해야 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고 집중이 되기 때문에 큰 계획을 세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6평 전까지는 나 화작 부분을 마스터하겠어. 혹은 6평 전까지는 3등급을 받겠어. 아니면 9평 전까지는 국어 1등급을 받고 시간을 5분 정도 남기겠어. 라는 식의 큰 계획을 목표로 만들고 그 계획에 따라서 공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끈기입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식의 속담이 정말 잘 어울리는 과목이라 생각합니다. 언어 과목이기 때문에 정보를 습득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끈기를 가지고 실력이 처음에 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꾸준하고 침착하게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목표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방향성 그리고 큰 계획과도 부합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국어를 통해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결과를 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 1등을 받아서 최저를 맞출 거야. 혹은 국어 1등을 받아서 어디 학교에 입학할 거야. 라는 식의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럼 국어 공부하기에 앞서서 가져야 되는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므로 다음에는 국어 학습법에 대해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법과 작문입니다. 화법과 작문은 다른 영역에 비해 성적을 올리기 가장 쉽고 틀려서는 안 되는 과목입니다. 또한 시험을 시작하자마자 가장 먼저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멘탈적인 것을 좌우하기 때문에 화법과 작문을 공부할 때는 무조건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화법과 작문을 공부를 할 때의 키워드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효율성, 두 번째, 속도, 그리고 세 번째는 행동 영역 분석입니다. 잠깐. 행동 영역이 뭔지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말인데 아마 다른 분도 쓰실 수 있지만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말은 행동 영역이라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혹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저는 행동 영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앞으로 제가 진행될 발표에서 이 행동 영역과 복기라는 것이 제일 많이 나오므로 이것을 좀 초점을 맞춰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넘어가서 첫 번째, 효율성입니다. 화법과 작문 부분은 다들 아시겠지만 난이도가 많이 쉬운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공부량으로 높은 점수를 목표로 해야 됩니다. 즉,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렇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공부를 시작할 때 유형별 풀이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화법과 작문에도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토익, 토론, 작문, 말하기 유형 이런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유형마다 풀이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 풀이법에서 내가 이런 풀이를 써야겠다라는 식의 정리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모의고사 적용을 통해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유형별 풀이법에 대해서 알겠는데 실전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에 적용함으로써 나에게 맞는 풀이법을 찾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속도입니다.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유형별 풀이와 모의고사 적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은 충분히 올라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으로 해야 될 건 속도인데 이 풀이법을 체화하고 적용하여서 지문, 문제, 선지에 따라 최적의 판단을 최고의 속도로 내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즉, 나 이 지문에서 말하기 방식 지문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바로 1번 문제를 읽겠어. 혹은 나 1번 선지는 몰라도 그냥 넘어가겠어. 식의 풀이법을 체화하여서 시험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 수 있고 수능의 첫 번째 문제를 가장 기분 좋게 풀면서 멘탈적인 것도 잡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행동 영역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유형별 풀이, 모의고사 적용, 풀이법 체화 전부 다 가장 기초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행동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나서 복기를 통해 삐끗한 부분,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찾아낸 뒤 여긴 내가 이래서 매끄럽지 못했네? 다음엔 좀 잘해야겠다 라는 식의 행동 영역을 분석하고 복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문법입니다. 문법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천차만별인 부분입니다.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시험 시간에 모르는 부분이 나왔다면 멘탈적으로 흔들리고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법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를 할 때 완벽하게 푼다, 이것에 집중하기보다 오히려 이 3분 컷 얼마나 빨리 푸냐에 집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법 공부에 있어서 키워드는 총 3가지인데 첫 번째 키워드는 개념 이해, 두 번째 양치기, 세 번째 속도입니다. 개념 이해는 여러분들이 문법 공부를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문법은 지식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완벽한 개념 이해를 하고 공부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개념을 이해할 때 단순히 외우고 단순히 적용해보고 이런 식의 개념 이해가 아니라 백지 정리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즉 내가 백지에다가 이 통사 구조에 대해서, 이 품사 구조에 대해서 전부 다 나열을 해보면서 스스로 정리를 해보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전체적인 문법 틀이 머릿속에 확립되면서 개념이 완벽히 잡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개념 이해가 됐으면은 양치기 방법으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양치기를 하면은 흔히들 다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문법의 양치기는 상당히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문법의 개념 이해를 했지만은 문제를 적용할 때 어떠한 실수나 혹은 잘못된 생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다량의 문제로 응용 문법과 실전 적용 능력을 올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양치기 같은 거는 보통 한 번 할 때 100문제 이상씩 한 번에 많이 하시는 걸 또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속도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화작 부분과 맥락이 비슷한데요. 문법도 역시 어떻게 푸느냐보다 이 3분 컷 얼마나 빨리 푸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1분 1분씩 1초 1초씩 줄이면서 최고의 속도로 판단할 수 있게 행동 영역을 분석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문학입니다. 다른 영역에 비해 EBS 연계에 도움을 많이 받는 부분으로 EBS 공부는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겠죠. 또한 어떻게 공부했는지, 풀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문학 학습법의 키워드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공부 방법, 두 번째 풀이 방법, 세 번째 행동 영역입니다. 공부 방법. 여러분들 문학을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PPT를 보고 나서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배운 지문 분석 방법 활용. 이게 무슨 말이냐? 문학은 시나 소설 다양한 지문들이 있지만 분명히 그 지문을 분석하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학습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그 분석 방법을 배웠으면은 그 방법을 계속해서 활용하는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문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가 하나 있으면은 처음에 문제를 풀 때는 그냥 문제를 풀고 그리고 채점을 한 뒤 틀리고 나서 절대 틀린 이유를 보지 말고 그 다음에 내가 분석할 수 있었던 거, 지문에서 더더욱 분석할 수 있었던 부분을 찾으시면 됩니다. 나 이 부분에서 더 분석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 더 생각할 수 있었는데 생각 못했네? 이런 부분을 체크한 뒤 행동 영역 노트에 작성하여 다음에는 그 부분을 스킵하지 않고 잘 분석할 수 있게 실력을 기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채점을 한 뒤 답지에 나와 있는 분석과 확인하여서 내가 진짜 깊게 생각한 수준은 여기까지였는데 답지는 여기까지 생각했네? 라는 식의 분석법까지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분석법을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풀이 방법입니다. 문학 같은 경우에는 지문 분석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도 중요합니다. 즉 소설 지문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에 딸린 문제가 있으면은 어쩌면은 2번부터 풀어야 될 수도 있고 어쩌면은 3번에 나와 있는 보기 부분을 읽지 않고 풀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풀이 속도가 천차만별이라는 거겠죠. 또한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어에서는 풀이 속도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간 소모 없게 최적의 풀이 방법을 찾는 걸 추천드립니다. 최적의 풀이 방법을 찾는 방법은 1번을 문제를 풀고 2번의 문제를 풀고 3번의 문제를 풀어본 뒤 다음에는 2번을 먼저 풀어보고 3번을 풀어보고 1번을 풀어보거나 혹은 다음에는 보기 지문을 읽지 않고 풀어보거나 여러 방법을 활용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풀이 방법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에는 역시 행동 영역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학도 문제를 풀 때 생각, 또 생각, 또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풀었고, 어떤 생각을 했고, 어디서 막혔고, 왜 막혔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생각한 뒤 분석하고 복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비문학 부분입니다. 명실상부 국어 영역의 핵심 부분이죠. 최고 난이도이므로 최고의 노력이 요구될 것이고, 무조건 얼마나 빨리 풀어낸다가 아니라 풀어낸다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걸 추천드립니다. 비문학 공부에 있어서 키워드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3단계 공부 방법. 두 번째, 복귀, 행동 영역 정의. 세 번째, 꾸준히, 다양하게. 3단계 공부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1단계, 지문 이해 능력을 올리는 겁니다. 즉, 우리가 비문학 지문을 공부할 때 비문학 지문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이 지문이 어떤 특성을 가졌고 어떤 정보를 가졌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분석하라는 뜻입니다. 즉, 만약 예를 들어서 법지문이라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이 법지문에서 사용된 법률 용어가 무엇인지, 글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글의 짜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스스로 전부 다 분석하고 중심 내용, 주제를 확립하라는 뜻입니다. 그걸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지문 이해 능력이 올라가실 것이고, 따라서 비문학 지문을 읽는 속도가 점점 빨라질 것입니다. 2단계는 1단계가 완료됐을 경우 진행하면 되시고, 자신만의 비문학 풀이틀을 정하는 것입니다. 비문학 풀이는 선생님마다 다양한데요. 어떤 선생님은 문장을 해석하면서 비문학 지문을 푸는 분도 계시고, 어떤 선생님은 구조를 해석하면서 문제를 푸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 풀이가 자신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자신만의 풀이 방법 틀을 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즉, 첫 번째로는 문장 해석 풀이를 한번 해보고 공부를 한 뒤 이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을 해보고, 두 번째는 구조 해석이 풀이를 해보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을 해보면서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손이 가장 쉽게 풀리는 풀이 틀을 정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지문 유형별 풀이 틀 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지문 이해 능력도 올라갔고, 이제 나 비문학 풀이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겠어.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은 이 비문학 종류마다, 지문의 종류마다 풀이 틀을 정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법 지문이라면 어떻게, 경제 지문이라면 어떻게, 철학 지문이라면 어떻게 풀어야지라는 지문의 유형별 풀이 틀 정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복귀, 행동 영역 정의가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과 마찬가지로 비문학 문제를 풀고 비문학 지문을 분석하고 계속해서 복귀하고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고 내가 왜 잘못되게 생각했는지 행동 영역을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비문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문학, 화작, 문법과 다른 부분이 지문 분석에 집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학 같은 경우에는 지문 분석과 더불어서 문제풀이에도 집중을 하라 말씀을 드렸는데, 비문학은 문제풀이보다는 오로지 지문 분석에 집중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꾸준히 다양하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문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절대 단기간에 실력이 오를 수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매일매일 세 지문씩 꾸준하게, 그리고 어려운 문제, 그 다음에 이상한 문제까지 다양하게 풀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기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공부학습법에 대해서 다 공부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 방법으로 어떻게 공부에 적용해야 되는지 알아야겠죠? 따라서 지금부터 공부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공부 계획은 화법과 작문, 그 다음 문법, 학습 계획을 말씀드리고, 나중에는 일간 계획, 주간 계획, 월간 계획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화법과 작문은 정말 쉬운 공부잖아요. 따라서 초반에는 유형별 풀이법만 정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반에는 아침 시간에, 즉 국어 수능 시험을 보는 시간에 주 2, 3회에 한 개씩 행동 영역 복기를 하면서 빈출 오답을 정리하면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후반에는 오전 8시마다 하루에 한 회 정도 계속해서 풀면서 감을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작은 특별하게 할 게 없어요, 여러분. 다음은 문법이에요. 문법은 처음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개념 정리를 해야 돼요. 무조건 백지 정리를 하세요. 하기 싫어도 하세요. 진짜 백지에다 쓰는 거 정말 짜증나고 답답할 수 있는데 그냥 하세요. 그 다음 중반에는 이제 백지 정리가 됐으므로 개념이 완벽하게 잡혔기 때문에 이제 문제 적용 및 오답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즉,
이제 국어를 풀다 보면 문법을 공부하다 보면 문법 문제지가 하나씩 있을 텐데 그냥 시간 날 때마다 한 5문제, 10문제 혹은 많으면 30문제씩까지 문제를 풀어보면서 오답을 정리하고 또 틀린 개념을 백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틀린 개념 백지 정리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품사 구조에 틀렸어. 그 문제에 틀렸어? 그럼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 품사 구조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 개념을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백지를 정리해보면 아 내가 여기서 몰랐었네? 여기서 틀렸었네? 라는 걸 스스로 찾으시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후반부가 되면 이 부분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싫어도 무조건 하루에 100문제씩 양치기를 하는 걸 추천드려요. 앞서서 개념 정리, 백지 정리, 그리고 오답 정리까지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응용, 그리고 개념까지 마스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필요한 거는 속도 증가예요. 속도 증가를 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양치기입니다. 하루에 100문제씩,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10문제씩, 20문제씩, 조금씩 100문제 채우는 게 아니라 무조건 연속해서 100문제 채워야 돼요. 문법은 어차피 금방 풀기 때문에 100문제 정도로 해봤자 2시간이면 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시간 짧아요. 2시간이면 풀기 때문에 양치기식으로 계속 공부를 하면서 문법에 대한 감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문학 공부 방법입니다. 문학 공부는 앞서 말씀드린 공부 방법과 다르게 조금은 일관되게 공부를 할 텐데요. 첫 번째, 하루에 무조건 새 지문 1시간 투자. 소설이든 시이든 상관 안 하고 새 지문씩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분석하고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PPT에서 했었던 풀이 방법, 그 다음 공부 방법을 통해서 계속 행동 영역을 복기하면서 실력을 기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반부 문학을 공부할 때는 문학 지문 분석법 및 선지 특성을 익히시면 돼요. 문학 지문 분석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한테 배운 거 혹은 답지에 있는 거 계속해서 적용해보고 내가 잘 맞는 거, 내가 못하는 걸 찾으라는 뜻이고 선지 특성 익히라는 뜻은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지문도 중요하지만 문제와 선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따라서 선지가 보통 어떤 걸 묻고 있는지 그리고 선지의 어떤 부분에 내가 막혔는지 이런 거에 대한 특성을 익히라는 뜻입니다. 중반 부분부터는 속도 증가를 목표로 공부하시면 돼요. 즉 시를 풀 때 맞았냐 틀렸냐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풀었냐, 소설을 읽을 때 얼마나 빨리 읽었느냐 등의 속도 증가를 목표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적정 감도 찾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감도라고 해봤자 마우스 감도밖에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감도는 소설 지문을 읽는 속도 감도입니다. 시 지문은 솔직히 읽는 속도 다 거기에요. 하지만 소설 지문은 누가 1분 만에 읽을 수 있고 누군 3분 만에 읽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읽는 속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속도의 감도를 찾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감도 찾는 법은 간단한데요. 처음에는 타임 어택식으로 1분을 두고 소설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보고 두 번째는 2분을 주고 소설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보고 세 번째는 3분을 주고 이런 식으로 여러 시간의 타임 어택을 통해서 나 이 정도 시간으로 읽는 게 가장 나에게 잘 맞았어. 그리고 가장 속도도 빨랐어. 라는 속도 감도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만의 풀이를 찾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후반부가 가면은 이제 자기만의 풀이를 찾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반부에서 자기만의 풀이를 확립하고 찾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후반부에서는 자기만의 풀이를 중반부에서 찾았고 초반부에서 선지 특성까지 익혔기 때문에 다듬는 과정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 풀이 방법이 여기서 조금 시간이 더 걸렸네? 내 지문 읽는 방법이 여기서 조금 별로였네? 이런 거 정도 하나씩 다듬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비문학 공부인데요. 비문학 공부는 앞서 말씀드린 문학, 화작, 문법에 비해서 정말 일관적입니다. 하루에 그냥 세 지문씩 2시간 이상씩 복기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PPT 내용에서 제가 비문학 복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잖아요. 그 복기 방법대로 하루에 한 지문 풀고 계속해서 3시간, 2시간, 4시간 상관없이 복기를 매일매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중후반 당연히 똑같이 그냥 무조건적인 분석과 복기 그리고 3단계 공부법 활용 이건 앞서 말씀드린 PPT 내용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비문학 복기 방법은 지문을 읽고 나서 내가 선생님이 알려주신 풀이 방법은 여기를 읽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읽으라고 했는데 난 여기를 읽고 문제를 풀 때 여기를 읽었네? 다음에는 여기를 읽고 여기를 읽어야겠다. 그리고 이거랑 이렇게 연결 지어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분석하고 복기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공부 계획은 일간 계획, 주간 계획, 월간 계획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법도 알았고
과목 분야마다 공부 방법 계획도 알았어. 근데 나 오늘 뭘 공부해야 될지, 이번 주에 뭘 공부해야 될지 하나도 모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은 이걸 따라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일간 계획, 데일리 계획입니다. 초반에는 화작은 그냥 유형 한 개만, 딱 한 개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법은 수업 시간에 배운 개념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개념 정리 당연히 백지 정리 포함이에요. 그 다음에 문학과 비문학은 역시 세 지문씩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으로 넘어와서 화작은 이제 유형 한 개 공부가 아니라 유형별 정리를 살피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풀이법을 제가 복귀하고 행동 영역을 만들라고 했잖아요. 그런 풀이법과 행동 영역을 정리하고 살피라는 뜻입니다.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수업 시간에 배운 개념을 정리하고 문제풀이를 추가적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드는 생각이 나 아직 문법 3분 컷 못하는데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문법은 비교적 단기간에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반부에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 시간을 아끼고 후반부 다른 과목에 공부하세요. 문학과 비문학은 똑같이 진행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후반부가 됐을 때 이제 매일매일 화작은 무조건 1회씩 풀어야 됩니다. 화작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무조건 빠르게 완벽하게 풀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빠르게 완벽하게 풀 때 가장 방해되는 부분이 실전의 긴장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1회씩 공부하시면 됩니다. 문법 같은 경우는 100Q, 즉 100문제씩 푸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부 시간이 한정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100문제씩 푸는 것은 불가능하다면 격일로 100문제씩 풀면 돼요. 근데 물론 이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은 100문제 푸는데 5시간이 걸렸어, 뭐 6시간이 걸렸어 하는 사람들은 100문제가 아니야 50문제, 30문제로 줄여서 공부하시면 돼요. 문학과 비문학은 역시 세 지문씩 계속 분석하면 됩니다. 이제 주간 계획입니다. 주간 계획은 당연히 일간 곱하기 7 이거 그냥 진행하시면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매주 무조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특별한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백지 정리입니다.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수업 시간에 배운 개념 정리만 백지 정리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주간 계획에서는 수업 시간에 배운 개념뿐만이 아니라 그전까지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백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즉 문법 정보, 그리고 문학 행동 영역, 비문학 유형별 풀이법 이런 것들 전부 다를 백지에 정리하면 자기가 스스로 계속해서 복귀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주간 계획에서 중후반이 되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주1회 모의고사를 계속해서 풀면서 분석하셔서 실전 감도를 올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월간 계획입니다. 월간 계획은 특별하게 여러분이 짤 거 없습니다. 그저 성적 변화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월간 아마 여러분들이 달마다 모의고사를 하나씩 보기 때문에 그 모의고사마다 성적이 나올 거예요. 그 성적이 나온 것을 변화를 확인하고 나 성적이 떨어졌네? 나 성적이 올랐네? 나 문학은 못했는데 비문학은 잘했네? 이런 거와 같은 원인들을 분석하시는 걸 추천해요. 그렇게 원인을 분석하고 다음 모의고사에서는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꿔서 모의고사에 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매달 꼭 풀이법을 피드백하고 수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공부 방법도 알았고 공부 계획도 알았고 다 알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나 이 시기에 무슨 공부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는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지금 7월부터 해야 되는 공부입니다. 우리 최근에 6평을 봤잖아요. 6평을 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정보는 실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했느냐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토대로 6평을 활용하여 실전 때 내가 이 부분이 부족했네? 혹은 이 부분이 좀 과했네? 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피드백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7월부터 이때 해야 되는 일은 중반부 공부 방식대로 그냥 9평을 대비하면 꾸준히 탄탄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9월 모의평가가 가까워졌을 때는 무조건 모의평가를 수능이라 생각하고 행동하시고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즉, 나 내일 수능 보니까, 나 다음 주에 수능 보니까 오늘은 잠을 좀 많이 자야지, 혹은 오늘은 좀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어야지 같이 수능이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9월 모의평가부터 데이 30까지, 즉 가장 이제 후반부에 돌입했겠죠? 이때부터는 무조건 최종풀이법을 확립해야 됩니다. 모든 분야의 최종풀이법을 확립하고 그리고 문법 화작만큼은 완벽히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문법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화작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이제 데이 30부터 데이 7입니다. 이때부터 똥줄 타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이때부터 그래서 공부를 안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흔들리시면 안 되고 꼭 이 시기별 공부 방법대로
무조건 직진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무조건 아무 일도 없었어요, 여러분. 네, 무조건 직진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하다가 뭐 모르는 게 나올 수 있는데 그냥 달리세요. 모르는 거 두세요, 그냥. 모르는 거 두고 달리시고 헷갈렸던 부분만 잘 마무리하고 다듬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컨디션 관리, 그리고 흔들리지 않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이때 되면 꼭 여기서 저 선생님 풀이가 좋은데 야 모의고사 좋은데? 야 이거 풀어봐. 이런 애들이 꼭 많을 거예요. 주변에 나쁜 친구들이.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그 페이스대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데이 7일부터 데이 1까지인데요. 진짜 이때는 똥줄도 안 타요.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무조건 컨디션 관리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를 활용하면서 실전 강박만 올리시고 더 이상 지식을 습득하는 건 안 하셔도 돼요.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그 책 찢으세요. 그냥 진짜 몰랐던 겁니다. 그거는. 네,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수능에 가시면 됩니다. 이제 오케이, 나 이 시기에 공부하는 것도 다 알았고 공부 방법도 알았고 계획도 어떻게 다 알았어. 근데 나 실전 모의고사 활용하라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라는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실전 모의고사는 무엇일까요? 그냥 간단하게 예비 수능입니다. 즉 수능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이 수능처럼 행동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전 모의고사를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수능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수능날 내가 행동할 것처럼 무조건, 수능날 못할 만한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문제 풀 때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 풀 때 수능날에는 1번부터 풀 거면서 실전 모의고사 때 무슨 깡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문학부터 풀고 이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꼭 복귀하세요. 실전 모의고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푸는 과정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즉 1번 문제에서 2번 문제로 넘어갈 때, 화작에서 문법으로 넘어갈 때, 문학에서 비문학으로 넘어갈 때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뇌가 바쁘게 회전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모든 것들, 행동 영역들을 복귀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해서 1번 문제부터 45번 마지막 선지까지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복귀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실전 모의고사를 활용하는 방법은 풀이 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의문점을 가진다고 들었어요. 아니 문학부터 풀어야 되는 건지, 아니 문학에서 소설부터 풀어야 되는 건지, 어떤 것부터 풀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실전 모의고사 때 풀이 순서를 정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하면서 나에게 가장 맞는 풀이를 찾으라는 거겠죠. 그리고 약점 킬러 파트입니다. 이 부분은 다들 알겠지만 약점 킬러 파트는 엄청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시간 투자를 하세요. 그냥 단기간 집중적으로 단기간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해서 무조건 두려움을 제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정보 습득이 별로 없어요. 따라서 킬러라 해봤자 그 생각의 과정이기 때문에 무조건 시간을 투자하고 어떻게 내가 생각했고 다음에 이렇게 생각해야지 라는 행동 영역을 복귀하면서 약점 파트를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극악 난이도를 푸세요. 아니 쌤, 극악 난이도를 이걸 풀어야 돼요? 굳이 어차피 수능이 안 나올 텐데 그냥 푸세요. 이걸 왜 푸냐면은 약점 킬러 파트라고 하면 여러분한테 어려운 파트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파트를 풀다 보면은 약점 킬러 파트가 쉽게 느껴져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 정도 3지문씩 제가 공부하라고 했잖아요. 그중 2지문은 평범한 지문을 풀고 한 지문 정도는 극악 난이도를 푸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한 달, 2달 정도 지나면은 그 극악 난이도가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난이도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 킬러 파트는 여러분들한테 평범한 난이도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소홀히 하지 않기. 약점 파트가 비문학이라고 해서 비문학에만 투자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진짜 그러면 안 돼요. 만약에 비문학에만 투자하다가 문법을 안 했어. 해가지고 막 한 달 지났는데 문법을 다 까먹었어. 처음부터 해야 돼. 진짜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약점 부분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신경 쓰면서 약점 부분을 많이 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체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발표 내용에서 행동 영역 복귀 이런 거 되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런 걸 하는 이유는 궁극적 목표는 체화입니다. 아니 체화 뭐예요 쌤? 라고 물어보면 체화는 풀이법, 행동 영역 등 모든 것이 내 몸과 일치된 것처럼 익숙해지고 완벽해지는 것입니다. 실전을 가면, 수능 시험장에 가면 진짜 말도 안 되게 긴장이 돼요. 옆에 있는 사람 숨소리도 짜증나고 앞에 있는 그 감독관 쌤도 짜증나요. 다 짜증날 정도로 진짜 긴장이 되는데 체화가 돼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공부한 게 절대 발휘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공부 방식, 행동 영역들을 체화하시길 바랍니다. 체화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 복귀, 극한의 긴장감 대비, 그리고 백지 정리입니다. 복귀 같은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하면 되고
극한의 긴장감 대비는 수능 날은 진짜 말도 안 되게 긴장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의평가를 볼 때 혹은 모의고사를 볼 때 그냥 일부러라도 그냥 긴장을 하세요. 아, 나 어차피 모의고사니까 안 중요하니까 그냥 대충 봐야겠다. 이게 아니라 이거 수능이야. 이거 못 보면 진짜 엄마한테 진짜 혼나. 이런 생각으로 극한의 긴장감을 가지고 대비하시고 익숙해지는 걸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백지 정리. 이건 정말 중요한데 백지 정리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문법 개념을 백지 정리하라는 게 아니라 나 비문학 어떻게 풀 거야? 문학 어떻게 풀 거야? 나 문학 소설에서 막혔어. 아니면 3분이 더 걸렸어. 그땐 내가 어떻게 할 거야? 이 모든 것들의 행동 영역을 전부 다 백지 정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백지 정리를 쓰면서 집중을 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말로, 글로 이 세 가지 방법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몸에 체화가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내용은 행동 영역입니다. 첫 번째 행동 영역은 학습,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태까지 발표한 내용 보면은 행동 영역 진짜 많잖아요. 그놈의 행동 영역, 국어 영역보다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 영역 중요한데 첫 번째 행동 영역을 하는 방법은 시작은 여러 선생님으로, 끝은 한 선생님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풀이가 여러분한테 맞는 풀이인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선생님의 풀이 다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비문학이든 문학이든 가리지 않고. 근데 그러다가 나 이 선생님 이 풀이가 제일 좋아. 물론 그 선생님이 엄청 유명한 선생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거 구애받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난 이 선생님이 이 풀이가 잘 맞아 하면은 그 끝에 한 선생님을 정해서 무조건 그 풀이에 맞게 여러분들의 풀이법을 확립하시길 바래요. 두 번째는 기억입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복기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요. 행동 영역을 공부할 때는 꼭 문제를 풀 때 어떤 생각 과정으로 풀었는지를 기억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귀찮더라도 열심히. 사실 여러분 이 말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그냥 문제 풀면 편한데 막 생각하고 막 쓰고 막 머릿속으로 하라고 말로 하라고 진짜 귀찮아요. 남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그게 진짜 남는 거니까 꼭 귀찮더라도 열심히 하시길 바래요. 마지막 행동 영역은 멘탈적인 부분입니다. 이거는 제가 앞서 강의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는 수험생 이전에 인간이기 때문에 멘탈적으로 많이 흔들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이 멘탈적인 부분 세 가지를 꼭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자.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모의고사 그거 별거 아닌데 그런 걸로 일일비 하지 마. 야, 기복이 크면 안 좋아. 무조건 평탄하게 공부해.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었을 텐데 근데 그게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복이 컸고 진짜 일일비를 많이 했어요. 미니 모의고사를 한 문제 더 맞았다? 한 문제 더 틀렸다? 이거 하나에 되게 집착을 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 선생님들이 해주셔서 좋은 말씀을 듣고 나도 기복 없게 살아야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절대 마음처럼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나온 삶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기복이 없게 일일비를 하지 말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세요. 기복이 있으면 있는 대로, 일일비를 하면 하는 대로. 이것도 분명히 장점이 있거든요. 일일비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맞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할 거고 기복이 크기 때문에 기분이 좋을 때 더 열심히 공부하겠죠? 분명히 장점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저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과하게 안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진짜 어느 순간 슬럼프가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슬럼프가 오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수험 기간 최악의 적입니다. 올 것 같으면 차라리 여행을 가세요. 떠나세요. 해외든 좋고 어디든 좋고 그냥 떠나세요. 그냥 차라리 떠나시는 게 낫지. 슬럼프 오실 것 같으면은 무조건 공부를 그만두고 잠시 휴식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친구들 중에 막 그런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야, 나 이거 망하면 내 인생 어떡하냐. 야, 재수하면 인생 망한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머릿속에서 그것과 관련된 부정적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몸이 부정적으로 행동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모르겠는데 난 될 거야. 되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붙겠지 뭐 대학 못 가겠냐 이런 식의 긍정적인 생각 혹은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그냥 그런 생각 행복한 생각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야 여러분들 긴 수험 기간에 좋은 멘탈을 유지하면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공부 방법도 알았고 공부 계획도 짰고 어떻게 실전 모의고사를 활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멘탈까지 여러분들 활용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았으니까는 이제 수능 시험장에서 해야 될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분단위 계획을 준비한다.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수능 시험장에 가면 진짜 혼란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에, 이 쉬는 시간에, 그리고 밥을 먹고 나서 뭘 할지 분단위로 계획을 준비하시길 추천드려요. 두 번째, 이거는 좀 오버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예민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 위치나 자리 위치 등등을 고려해서 수능 시험장에 입시를 하시는 걸 바래요. 이게 생각보다 화장실이 멀 수도 있고 생각보다 자리가 추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고려하는 걸 추천드려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려운 문제, 헷갈리는 문제 나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 이거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행동 영역을 백지 정리를 하라는 뜻인데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가기 전에 행동 영역을 백지 정리해서 어려운 문제, 헷갈리는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자그마하게 A4 용지에 적어가서 그때 시험장에서 달달달달 읽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러면은 긴장도 덜 되고 그리고 실제로 어려운 문제 나왔을 때 대처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행동 영역 노트 준비. 이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A4 용지 같이 노트를 준비하는 뜻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수능 시험장은 무조건 실전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에서 볼 때 제가 어떻게 보라 했죠? 수능 보는 것처럼 보라 했죠. 수능은 반대예요. 수능은 실전 모의고사처럼 보세요. 그래야 평균이 맞춰지면서 여러분들의 긴장감이 적정 감도로 유지되기 때문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대답하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이 궁금해요. 첫 번째, 모의고사를 볼 때 푸는 순서가 중요한데 어떻게 정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답변은 그냥 간단해요. 실무 활용을 통한 실험이 필수적이다. 여러분들이 실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것도 먼저 풀어보고 저건 먼저 풀어보고 요건 먼저 풀어보고 하면서 자신에게 가장 맞는 풀이, 자신이 막힘없이 술술 풀 수 있는 문제를 푸는 것 외에 다른 생각이 들지 않는 좋은 풀이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진짜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찾아야 돼요. 이 실험이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는 비문학 지문이 지문마다 딸린 문제의 수가 다른데 시간 배분도 모르겠고 가끔 당혹스러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질문을 한 학생이 어떤 비문학 지문은 4문제고 어떤 비문학 지문은 5문제고 그리고 어쩔 때는 수능 시험이 555로 나오고 어쩔 때는 4566로 나오는데 이럴 때마다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런 학생한테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문제수에 집중하지 말고 생각을 전환하여 지문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비문학은 문제 중요하다고 했나요? 문제풀이 중요하다고 했나요? 안 중요해요. 그냥 보고 찾으면 돼요. 지문을 어떻게 분석하는지가 중요해요. 따라서 뭐 4문제든 5문제든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지문이 어떤 유형인지, 지문 길이가 어떤지, 지문 난이도가 어떤지 그런 거에 집중해서 문제를 푸는 걸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었던 말인데 강의 도중에도 제가 말했지만은 이 공부법이 좋대, 이 모의고사가 좋대, 이 선생님이 좋대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마세요. 제발. 그냥 여러분 이거에 흔들리다 보면 여러분 수능 시험도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우직하게 자신만의 공부 방법으로 풀이법을 확립하고 체화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역 때 4등급을 받았지만 4년간 휴식을 하고 8개월 만에 이제 대학에 입학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에 안 되는 것은 결코 없다예요. 제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진짜 주변 사람 100명한테 물어보면 98명을 하지 말라 했으면 아니 너 어차피 해도 안 돼. 너 현역 때 몇이었어? 4등급이었어? 네가 뭘 의대야? 너 안 돼. 그냥 8개월 만에 되겠냐? 할 거면 3년을 봐. 3년이면 너 어휴야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항상 사람들이 안 된다고 했지만 저는 그냥 세상에 안 되는 건 없어. 되겠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긍정적인 생각하면서 몰라 되겠지. 뭐 안 되면 복학하지. 모르겠다. 이렇게 무조건 될 거라 믿었기 때문에 잘 됐다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무조건 될 거라 믿으며 잘 행동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공부가 좀 힘든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인데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한 그 순간이 얼마나 달콤할지 생각해 봤어요? 저는 진짜 달콤하다 생각했거든요. 저 무시했던 98명한테 복수도 할 수 있고 이런 등등의 이유로 진짜 달콤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공부하는 과정이 절대 고되거나 힘들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거 성공을 위해 가는 과정이야. 나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했고 그래서 슬럼프 없이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여러분도 꼭 생각을 전환하여 공부하는 과정을 긍정적으로 여겼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